처음 뵈는 내가 잘못 만나실 거야. 안녕하세요. 네. 왜 모르겠네. 그래서 결론은 거의 끝난 거예요. 그만이에요. 제 사과로 끝났어요. 걔 어제 엄청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 진짜요? 요즘에 그 교수님 그거가 TV에 많이 나오니까 조선희 교수님 아세요? 조선희 교수님 그 교수님이 현실 육아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거만 보는데 아이의 부모가 하게 되는 거는 엄마의 자격지심이라고 근데 그거 보고 다시 반성하고 근데 그건 너무하다. 화를 좀 화가 날 수도 있지. 진짜 화가 날 수도 있죠. 자격지심까지 간다면 맞아, 맞아. 너무 자격을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 너무 힘든 거든. 맞아. 근데 또 환자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반성하지. 근데 그거는 있는 거 화내. 화는 내야 되는데 그걸 건강하게 이제 화를 내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택하가 따뜻하게 먹으시는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먼저 시키시고 맞아. 확실히 그때는 아이스 말차 라떼. 마지막에 시켜가지고. 이 사람의 뇌가 한 번 화를 내면 계속 화를 내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양평자유 발도르프 학교에 지금 8학년 담임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또 교장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 박규현이라고 합니다. 판서, 아무래도 뭐 판서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목차도 좀 적고, 뭐 한문도 좀 적고, 영어도 좀 적고 이러면서 하면 조금 소통하기, 전달하기는 조금 더 낫긴 한데, 뭐 판서가 없다고 하니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고, 그래야 되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내려와서 신지현 선생님한테 먼저 오늘 자리의 성격이라든가 뭐를 좀 얘기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좀 나눴는데, 처음에 제가 이 기획 얘기를 들었을 때도,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건 알겠는데 조금 막연하구나. 좀 포인트가 좀 막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일부러 조금 일찍 내려와서 한참 얘기를 들었는데, 한참 얘기를 하는 동안에는 이 얘기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숙소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또 막연해요. 제가 이제 막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지금 필요한 얘기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큰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아주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뭐 누구든지 근본적인 얘기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좀 막연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도 사실 현대인들이 뭐 어느 계통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별로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또 어째 보면 그냥 서로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서 그냥 뭉개고 넘어가잖아. 근본적인 거에 대한 큰 정확한 어떤 합의나 어떤 내용에 대한 정확한 자기 규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크고 근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좀 막연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강의를 한다든가 뭐 이제 제가 지금 나이가 55인데요. 25살 때부터 해가지고 한 30년간 거의 뭐 쉼없이 강의하고 책 쓰고 강의하고 책 쓰고 이게 제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게는 저한테는 굉장히 밥 먹고 똥 싸는 것만큼이나 아주 익숙한 일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강의한 대상은 저는 20년 정도는 중고등학생들 논술 강사를 했습니다. 논술 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만났던 아이들은 고등학교 2, 3학년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대학생도 되고 대학원생도 되고 나중에 시집가고 애 놓고도 인사하러 오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큰 제자들 데리고 공개 세미나를 하면서 성인들 수업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아이쿱하고 어떤 인연이 돼서 아이쿱 내에서 뭐 주로 이제 종교 경전들을 중심으로 인문학 강의를 한 300강 정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00강, 말이 300강이지. 1년에 52주니까. 그죠? 매주 해도 한 6년 하는 거죠. 그런 정도 분량의 강의를 성인들 대상으로 하게 되고, 그 뒤에는 제가 지난 한 10년간은 발도르프 교육에 이제 들어와서 초등학교,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인데, 발도르프 교육은 초급하고 상급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초급이 1학년부터 8학년까지고, 상급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8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제가 3학년 때부터 맡았던 아이들입니다. 발도르프 학교는 1학년부터 8학년까지 담임을 안 바꿉니다. 이게 이제 발도르프 교육이 기존의 제도 교육과 관련해서 좀 특징적으로 구별되는 것들이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겉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8년 담임제입니다. 8년 담임제를 하는 이유는 교사, 나이로 보자면 뭐 우리 나이로 8살이죠. 8살에서 한 15살 요렇게 될 때까지. 이때 나이 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의 전제 조건이 어떤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인 신뢰라고 보기 때문에 교사의 위상이 제2의 부모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없잖아요. 예,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고 교사가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치 이제 부모가 자기 자식 바라보는 시각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학생이 교사를 바라볼 때도 제2의 부모로서 봐야 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모가 또 제1의 교사이기도 하죠. 부모는 아이의 첫 번째 교사고, 교사는 아이의 두 번째 부모고, 그런 관계로 교사와 부모가 같이 교육의 파트너로서 해나간다 라는 것을 하나의 철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우리 반 애들이,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5년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얘들은 공교육에 다니고 있던 초등 3학년생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담임을 제가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에서 처음에는 고등학생 가르쳤지, 그 다음엔 주로 성인 교육했지, 그 다음에는 이제 초등학생 교육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발도르프에 뛰어들었을 때 맨 처음 한 첫 3년 동안은 10년 중에 첫 3년 동안은 제가 협동조합 활동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발도르프에 관여했던 게 발도르프 협동조합이었는데, 이 협동조합은 유아기관들의 협동조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팔자에 없이 갑자기 유아교육에 대해서 3년간 또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 겪었네. 네, 적어도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아에 대한 것부터 이제 성인들까지, 뭐 성인이라고 했을 때는 나이 제한이 없죠. 30대, 40대 쭉 계속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교육 전반의 흐름에 대해 가지고 약간 저 나름대로 이제 세월도 한 30년 정도 묵었고, 조금 보는 눈이 생기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제가 어떻게 지내왔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제가 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예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뭐 누구든지 다 자기 전공이 있잖아요. 자기 전공이 있고 자기 전문 영역이 있는데, 저는 무용, 뭐 음악 이런 쪽은 그냥 취미생활로 기타 치는 거 말고는 문외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인 거죠.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제가 공무원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 제도정책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고, 그럼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할까? 그냥 일단 좀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겠죠? 예, 경험도 제일 많고,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교육 계통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제일 좀 경력자인 셈이고. 근데 뭐 나이가 뭘 보장해주거나 오래 한다고 잘한다 그런 보장은 없죠. 예?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조금 더 경험하는 선배로서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로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분위기가 편해지면 정말 이건 정말 내가 평소에 고민했던 거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 혹은 뭐 한번 질문과 답변을 구해 보고 싶어.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제일 좋긴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강의하는 단위가 적을 때는 이렇게 소그룹도 있고 많을 때는 뭐 몇백 명 앉혀놓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강의가 제일 실패하는 경우가 자꾸 질문시키면 안 되더라고요. 분위기 그냥 설렁해지고 침묵이 흐르죠. 보통. 그리고 저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끊어야 돼요. 한 100명이 있는 자리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눈 마주치면 막 눈을 피해요. 질문할까봐. 그래서, 괜찮으시면, 얘기하기가 편안하시면 자유롭게 제 얘기, 처음에는 제가 조금은 먼저 서두에 까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테고, 또 제가 발도르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발도르프에서는 예술교육을 어떻게 보냐? 또, 발도르프가 워낙 세계적으로 예술교육으로 유명해요. 세계적인 유명세를 가지고 있고, 또, 발도르프는 심지어 예술교육이 아니라 교육예술이라고 하는 희한한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서두에 소개를 해드리고, 어떤 맥락, 어떤 취지로 그런 얘기를 한다 하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질문해 주시거나 하면 그걸 받아서 얘기를 이어가면 좋겠고, 뭐, 그게 없어도 혼자서 잘 떠듭니다. 예. 3시간은 많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저 혼자 신나서 떠들면 안 되고, 계시는 분들이 뭔가 도움이 되고 자극이 되는 내용이어야 될 테고, 다들 귀한 시간 내서 왔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뭔가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진짜 백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발도르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소개를 드리고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발도르프는 뭐 100년 전에 시작한, 독일에서부터 시작한 대항교육 운동입니다. 대항교육 운동이고, 지금은 지난 100년이 사실 인류사에서 가장 격변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사조, 어떤 이론도 모든 영역에서 전부 수도 없이 주류가 뒤집어져 왔거든요. 있다가 사라지고 유행처럼 지나간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100년간 어떤 문화적인 혹은 정신적인 운동이 지속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내용이 뭔가를 떠나서 대단한 성과인 거죠. 근데 단지 생존에 급급했던 게 아니라 100년간 성장해 왔어요.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은 지금은 전 세계 한 100개 국가에 1000개 정도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학교 포함해서 15개 학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는 한 28년 정도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만만치 않은 어느 정도 이제 자생력을 가지게 됐죠. 현재는 이제 그 정도 돼 있고, 이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발도르프라는 말은 담배 공장 이름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도 발도르프 아스토리아라고 하는 담배 브랜드가 독일에 있어요. 이 발도르프 아스토리아 공장의 오너였던 사람이 전에 기부를 해서 학교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발도르프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전에 기부를 했나? 우리 학교도 누군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야 좀 클 텐데. 왜 또 전에 기부를 했나 하면, 그때 당시에 1910년대에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1894년도에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뭐, 이때만 해도 이 사람이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닥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은 없었어요. 그냥 아주 젊고 패기 넘치는 젊은 사상가가 뭐 자기가 공부해왔던 거를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인 내용을 더해서 자기가 공부했던 현대 철학과의 실험을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게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아주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기념비적인 책인가 하면, 이 슈타이너가 있기 전에 어찌 보면 철학사에서 우리가 철학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철학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분과학문처럼 돼버렸잖아요. 뭐 형식적인 논리를 가리키는 분과학문처럼 돼버렸어요. 개념 논리의 특정한 어떤 방식을 가리키는 분과학문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뭐 근대사회 20세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철학은 그냥 학문 일반이었거든요. 철학을 한다는 것은 모든 학문에 다 개입을 한다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 학문의 분화라고 하는 것도 근대사회의 현상이지, 그전에는 뭐 분화가 안 됐으니까 큰 분화만 있었지, 뭐 신학, 뭐 그 다음에 철학 이런 정도의 분화가 있었던 거지, 학문의 분화가 없었기 때문에 철학을 한다는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그 시대에 필요한 사상 자체를 다룬다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소위 민주주의 사회 혹은 자본주의 사회, 뭐 이런 식의 사회적인 질서를 만든 데에 스타트 영향을 미치고 이런 사회 시스템이 시작되게끔 만들었던 큰 영향을 미쳤던 사상가들이 있잖아요. 아담 스미스를 빼고는 자본주의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 홉스 같은 사람들 빼고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얘기할 수가 없고, 이기적 인간관을 완전히 뿌리내리게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몇몇 철학의 거인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옛날에는 분명히 상식이 아니었잖아요. 15세기, 14세기에 이게 이런 상식은 없었단 말이지. 근데 뭐 인간은 존엄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하는 이 모든 현재는 우리가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르네상스 이후에 근대 들어오기까지 수세기에 걸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철학의 전쟁을 거치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만들어진 거죠. 이 사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철학의 거인들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뭐 이름 들어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베이컨, 루소, 로크, 홉츠, 뭐 헤겔, 뭐 별로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 이름만 들으면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거를 써놓은 사람들. 예. 고전의 정의가 누구나 제목은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책을 써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당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지금까지도 힘이 제일 센 사람, 영향이 가장 큰 사람, 철학의 그 태산북두,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끝판왕, 현재까지도 끝판왕인 철학자가 칸트거든요. 근현대 철학에서는 칸트하고 삐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칸트에 대한 재해석으로 현대 철학까지 다 내려온다고 봐도,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법치주의 이런 거 다 칸트에서 나온 거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적인 인간관 전부 칸트에서 나온 거예요. 심지어는 물리학적인, 과학적인 공리, 전제 이런 것도 다 칸트에서 나온 거고, 수학의 미분적분 이런 거는 뭐 데카르트가 한 거긴 하지만, 근대 대수학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것도 다 칸트의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도 칸트의 반기를 들고 한 방 매길 생각을 아무도 못 했는데, 이 칸트에 충격을 줬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바람에 본인은 미쳐 죽었지만, 그 철학계에서 이게 도저히 철학자라고 볼 수가 없고, 근대인들이 알고 있던 철학의 논리를 훌쩍 벗어나서 전혀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철학을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책을 쓰고, 논리를 오히려 파괴하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선보여가지고 충격을 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니체입니다. 그래서 니체를 흔히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 망치는 철학을 다 깨부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부러 그런 어떤 문체를 썼을 뿐, 니체의 사상 내용은 아주 정교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칸트의 아성이 니체한테서 한번 흔들렸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한번 문제 제기를 받고 흔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칸트 사후에 뭐 프랑스 혁명을 비롯해가지고 칸트의 사상을 제도화해 놓은 것들이 너무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정치 제도로 자리 잡아버리고 뭐 법으로 자리 잡아버리고 했기 때문에 니체라고 하는 걸출한 사상가가 있었지만, 니체의 영향은 당시에는 미미했고, 오히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죽었던 니체가 살아나서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걸 유행시켜버린 거죠. 사실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상가들, 뭐 들레제, 데리다, 뭐 푸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니체를 재해석한 걸 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현대 철학은 그 재해석의 영향권 아래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제가 이렇게 하니까 무슨 대철학자 같다. 그냥 쫙 한 바퀴 대충 뭐 이런 스토리 라인으로 굴러갔는데, 뭐 그래도 저는 좀 편하게 강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편하게 하십니까? 저의 비법이 있습니다. 모르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아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뭐 나름대로 공부했고 정리했고 알고 있는 안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누구를 인용하더라도 뭐 이거 제 자랑은 아니지만 좀 재수 없는 소리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제 성향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공부할 때 성향이 내가 마르크스가 궁금하다 그러면 마르크스에 대한 해설서라든가 하룻밤에 읽는 마르크스 이런 건 절대 안 봤어요. 보려면 그 사람 말을 들어야지, 그 사람을 해설한 3차, 4차 텍스트를 보면 뭐하냐. 그건 그냥 지 생각이지. 라는 좀 곤조가 있어가지고, 막스를 알고 싶으면 막스 전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식으로 봤어요. 칸트가 궁금하다 그러면 칸트 전집을 다 갖다 놓고 보는 거죠, 이제. 약간 편집적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시절을 솔직히 이제 그런 게 파묻혀 살았어요. 궁금해서. 알아야겠다. 뭐라고 찌끄렸는데 이 사람들 영향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야 되냐. 좀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영향받고 있는데 내가 뭔 말을 했는지,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 영향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게, 좀, 열받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계기로 그 철학자들 공부는 젊은 시절 쭉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니체가 내용적으로는 큰 충격을 칸트한테 줬지만 별 사회적 영향이 없고 그냥 시들어 버렸고, 그 뒤에 이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1894년. 1894년 이 해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학농민운동.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의 뿌리가 동학농민운동에 있어요. 이 동학도들이 다 실패하고 진압당하고 나서, 다시 한번 분기탱천에서 일어나서, 역사의 획을 꺾었던 운동이 3.1운동이었잖아요. 3.1운동 때 이제 쫓겼던 그 국내 독립운동가들이 망명 가서 세운 게 상해 임시정부였고, 근데 민족 대표 34민이 사실은 다 동학도들이었거든요. 이 동학도들이 처음에 다 조직했다가 이제 전체 국민적인 어떤 통합의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기독교인을 끌어들였던 거예요. 한 절반 정도는 기독교인으로 가자. 그때 이미 기독교가 많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동서를 통합하고 융합해야 되는 어떤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동학이 절반, 이제 기독교가 절반.
그러니까 불교가 또 우리도 깨야 되는데 하면서 뒤늦게 들어와서 불교는 한 명. 유교는 참가하러 오다가 길이 막혀서 못 오고. 그렇게 해서 33인 중에 이제 절반이 동학 기독교가 됐죠. 그리고 그 구성이 거의 비슷하게 상해 임시정부의 뿌리를 이루고 상해 임시정부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뿌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뿌리를 쫓아 올라가 보면 동학이에요. 우리가 잘 의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 동학 운동에서 천명됐던 어떤 의식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우리가 알건 모르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근데 이 1894년이라고 하는 이 해에 참, 이 해가 정말 참 재밌는 해입니다. 동양에서 아무도 몰랐지만 천지개벽할 만한 사상의 진화가 일어났거든요. 동양에 일단 뭐 우리가 뭐 길게 보면 10,000년, 뭐 역사 이래로 보면 5,000년, 왕조사로 보면 3,000년, 아무리 올라가도 3,000년 이상 올라가면 그건 뭐 신화의 세계죠. 대충 한 3,000년으로 잡았을 때 3,000년 동안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 사상이 있다면 뭐겠는가? 유교죠, 유교. 동양은 그냥 유교입니다. 근데 유교는 우리가 공자가 시조라고 알고 있지만 정작 공자 본인은 자기가 절대 성인이 아니다라고 거부했거든요. 공자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수리부작. 수리부작이 뭐냐 하면 내가 성인들의 말씀을 설명할 뿐 내가 무언가를 창작하거나 지어내지 않는다. 내가 지어낼 게 없다. 이미 성인들이 다 완성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공자가 성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주공, 주문왕, 그 다음에 태오복희입니다. 복희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한 사람들이냐? 복희라는 사람이 주역의 팔괘를 끄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태극기 있잖아요. 금공감리. 그거 만든 사람이 복희입니다. 그리고 이 3층짜리 괴를 6층짜리 괴로 만들어가지고 64개의 괴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주나라 문왕입니다. 주나라 문왕이고 이 괴라고 하는 게 뭐 64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6층짜리 괴.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있는데 보여드릴 수 있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은 해야.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보셨습니까? 네. 3층짜리 괴를 이거 2층으로 6층짜리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태극기에 있는 금공감리 그거는 3층짜리잖아요. 그걸 쌓아 올린 거죠. 그런데 그 금공감리 말고 손태이진이 4개가 더 있으니까, 금공감리는 8개의 괴 중에서 4개 대표적인 거 하늘, 땅, 불, 물, 뭐, 이거 4개를 뽑아 놓은 거고, 그거 말고도 연못도 있고, 뭐, 우레도 있고, 뭐, 바람도 있고, 또 뭐 있냐. 건태이진, 송강감곤, 건태이진, 송강감곤, 이렇게 8개입니다. 8개를 가지고 복층을 만들었으니까 8 곱하기 8이니까 64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64개의 괴입니다. 이 64개의 괴가 이게 뭐지? 뭐에 쓰는 거지? 이게 동양 수학이에요. 동양 수학과 과학의 원형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음양, 이게 긴 막대기도 있고, 끊어진 막대기도 있잖아요. 긴 막대기는 양, 끊어진 막대기는 그래서 긴 막대기 양양양 하면 그게 건쾌잖아요. 건공감리의 건. 하면 그게 공쾌고. 예. 그리고 2개 양 하나 있으면, 그게 감쾌가 되죠. 물. 그리고 양 2개 하나 있으면 그게 리쾌가 되죠. 리쾌, 불.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거 이제 2개 양 하나 혹은 양 2개 하나의 위치에 따라가지고 나머지 뭐 우레냐, 뭐 바람이냐, 제가 주역 전문가인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하여튼 산이냐,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공자의 사상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뭐 맨날 사서상경의 얘기를 하죠. 사실은 공자는 생전에 쓴 책이 이거에 대한 해설서 쓴 게 공자가 한 게 다예요. 공자가 73살에 죽는데 자기 글을 남기는 거는 50대 이후부터 남깁니다. 50대 이후부터 공자가 쓴 책이라고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주요 해설서들이 있거든요. 뭐 계사전, 설계전, 서계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게 공자가 남긴 글들이에요. 이거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우리가 3000년간 울고 먹은 유교 논리가 다 나오는 겁니다. 예. 인의예지가 어떻고 사단 실정이 어떻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럼 요게 도대체 뭘 얘기해 주는 거냐 하면 우리 주변에 말하자면 에너지의 모델링입니다. 어떤 기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기후잖아요. 기운이잖아요. 예.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모든 현실적인 기운들의 64개 모델링인 거예요. 요즘 뭐 MBTI 이런 거 성격 유형 모델 이런 거 유행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성격 유형에 대한 모델링이잖아요. 64개의 자연 기운에 대한 모델링입니다. 근데 자연에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천문학에도 적용하고 인간의 심리, 생리에 다 적용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의학을 만들어 놓은 게 황제내경이에요. 예. 이걸 가지고 제도문물을 만드는 데도 쓰고 기술적으로도 쓰고 수학적으로도 쓰고 이걸 가지고 수학을 만들어 놓은 게 주비상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동양의 고전 경전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신기하죠? 별 볼 일 없는 짝대기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이진법에 기초하고 있죠. 여기 요 짝대기의 64개 논리가 이진법의 전형이에요. 이진법은 누가 발명했는가 하면 발명이 아니죠. 발견이죠. 발견도 아니죠. 재해석을 한 건데 라이프니츠가 이진법을 만들어냈어요. 서양인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어떻게 그걸 생각을 해냈냐. 마테오 리치한테 이걸 받았어요. 마테오 리치한테 주역 방원도라고 하는 그림을 받아가지고 그 방원도가 여기 있나 모르겠네. 여기 있네. 요게 방원도입니다. 주역의 괴를 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걸 방원도라고 하는데 이걸 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방원도라고 하는 거예요. 방이라는 건 네모, 원이라는 건 동그라미. 그래서 요 네모로 주역 계상을 늘어뜨려 놓고 동그라미로 주역 계상을 늘어뜨려 놨죠. 요걸 가지고 명상하면서 이진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양자 컴퓨터니 뭐니 지금 이게 보고 있는 이 오늘날의 거대한 기술의 발전도 사실은 뿌리를 쫓아 올라가면 거기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재밌죠? 옛날 이야기 같이. 옛날 이야기 맞죠? 근데 워낙에 공자의 권위가 셌기 때문에 소위 유교를 따르던 동양의 선비들은 누구도 공자의 권위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대들 생각을 못했어요. 예. 칸트한테 대든 사람이 칸트 사후 300년 뒤에 니체가 처음 나왔던 것처럼 뭐 누구도. 그런데 공자는 뭐 수천 년 동안 철옹성이었죠. 예. 중국에서는 공자에 대든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런데 드디어 공자에 대들기 시작하는 선비들. 대든다는 것은 뭔가 혁신적인 내용이 있어야 대들 거 아닙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데 뭐 그냥 반항심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선비들이. 공자가 못 본 게 있다. 공자가 놓친 게 있다. 공자가 틀린 게 있다. 하는 공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동양의 변방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어디였게요? 조선입니다. 조선입니다. 동양사에서 유교 사상의 핵심을 이어받아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진화 발전시킨 왕조가 조선 왕조예요.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은 다들 주역의 달인들이었어요. 주역의 달인들이었고 조선의 초기에 최고의 주역의 달인 우리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아직도 우리의 현실적인 삶도 저는 여전히 그분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라고 봅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주역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훈민정음을 만들고, 예, 악학개범은 나중에 이제 성조 때 만들어지는 거지만,
아깝게 보면 그 세종 때 이미 지시를 합니다. 악류를 정비해라. 악류를 이렇게 정비해야 된다. 그 질서는 이런 거다. 중국 애들은 틀렸다. 재정비. 중국 애들 책력이 틀렸다. 달력. 재정비. 그래서 그 칠정산이라고 하는 조선 그 역법이 이 달력이 나와요. 조선 역법이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뭐, 천문도구들도 다 갈아치우죠. 그 혼천이 이런 거 그때 나옵니다. 예. 안굴부 이런 거. 이런 게 그때 나옵니다. 이때가 어마어마하게 참 재밌는 때문에 15세기 서양은 르네상스 때인데 전 세계적으로 언어에 대한 대변화가 일어날 때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말들 있죠. 그 유럽의 각국의 국어들. 이게 다 15세기에 만들어져요. 그 전까지는 얘네들이 문자가 없었어요. 서양은 문자는 라틴어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양도 문자라고는 당시에 같이 쓰고 있던 문자는 이 아시아 쪽은 한자뿐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서양에서도 새로운 어떤 그 지방 제민족들의 별도의 문자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15세기 집중적으로 일어났고, 동양에서도 그게 15세기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뭐, 이게 얘기하면 옆으로 빠지니까 제가 뭐 그런 게 있었다고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동양의 모든 이 문자 실험을 했던 왕조들이 여러 왕조가 있었고, 뭐 명나라, 청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왕조들은 다 실험합니다. 다 실험하면서 그 원래 문자하고 말 사이에는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똑같은 문자를 써도 발음이 다 다르거든요. 사투리 쓰잖아요, 우리가. 예. 사투리 쓰면 발음이나 인토네이션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 문자를 놓고 발음 달라지는 문제를 통일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민족 국가 단위가 형성이 되려고 그러면. 그래서 어떤 표준 발음안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당시의 왕조들한테 다 국가 대사였는데 성공한 왕조가 한 왕조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서 성공합니다. 조선에서. 그게 훈민정음이에요. 그래서 훈민정음은 인류의 다시 보고입니다, 보고. 정말 문화유산입니다. 예, 앞으로, 이건 한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음가의 음가의 보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훈민정음을 통해가지고 세계에 알려질 거예요. 예, 저도 그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뭐 훈민정음은 우리 한글에 못하지만, 그게 나와 있는 어떤 제자 원리 같은 것들은 모든 언어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어떤, 예,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가 만가, 세종 때 만들어 놨지만, 근대 국어학자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연구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국어학자들의 해례본 연구가 공식적으로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례본 전문가가 없다시피 합니다. 없다시피 아주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좀 겸손하게, 그래도 뭐 해례본으로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 있으니까 다 그걸 막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해례본의 내용은 핵심 내용이 어떻게 이런 자연을 파악하는 원리로부터 문자의 발생을 연결해서 설명했나,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학이 성립이 되려면 철학과 음성학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 국어학자들은 음성학만 봐요. 음성학만. 그러니까 그 창제 배경이 됐던 철학 사상을 도외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정음이 가지고 있는, 훈민정음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별로 한국인들한테도, 또 국내에서도 뭐 국제적으로도 별로 안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알려질 겁니다. 자, 뭐, 근데 어쨌든 세종대왕,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세종대왕의 20대 손에 연담 윤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 말기에 홍선대원군하고 친구 먹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세종의 직계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생전에 3명의 제자를 둬요. 그 3명의 제자가 김남화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항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최재우가 있었습니다. 동학의 교주. 네. 근데 이 연담 이윤규가 평생에 제자 셋을 키웠는데, 어느 때 이 제자, 호련히 이 사람이 사라졌어요.
이 세 제자한테 화두를 하나씩 던지고 이 사람은 실종돼 버립니다. 19세기 말에.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생문연대를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쉽게 말하면 대격변의 시대가 온다. 그리고 뭔가 우리 전통의 어떤 사상과 문화를 보존 유지하려면 어떤 말하자면 특별한 정리들을 해놔야 된다. 유불선이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거니까 유교, 불교, 도교에서 각각 이 전통의 엑기스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승화를 시키는 정신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니들이 그런 운명을 타고난 애들이니까 하나씩 맡아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그 어떤 핵심 개성의 이제 적임자로 지목됐던 사람이 김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김남아라는 사람. 그리고 유불선의 선쪽, 도가 쪽에 최재우가 그 역할을 맡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최재우가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김항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김항이 했던 일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뭔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이 정력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정력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제가 아까 이 공자가 성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3명이다 그랬잖아요. 그 3명 중에 2명이 복희라는 사람이 요 위에 있는 팔괘를 만들었고 문왕이라는 사람이 요 밑에 있는 팔괘를 만들었어요. 주공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그냥 해설을 붙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을 공자는 성인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있는 이 팔괘의 모양과 순서 이런 게 가지고 있는 수리적인 과학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거든. 이게 세상의 질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성격이다라고 하는 걸 규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양은 3000년 동안 이거의 바탕에서 문물제도를 운영을 해왔던 거거든. 그런데 새로운 팔괘, 새로운 모양, 새로운 순서의 팔괘를 만들어낸 사람이 1894년도에 새로운 팔괘를 누군가 발표를 했어. 그게 김항이었어요. 새로운 팔괘를 발표했다는 건 새 세상에 왔다는 거야. 새 세상에 왔다. 그리고 새로운 팔괘를 발표했다는 거는 공자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공자조차도 나는 수리부작이다. 건드릴 수 없다. 라고 했던 거를 넘어서 버린 거지. 용감하게. 그러니까 일대 선언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마치 기독교에서라면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메시아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의 선언을 계시적 선언을 하는 일이 1894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도교 쪽에서 일어난 거는 동학운동으로 일어났고 유교 쪽에서 일어난 건 정력의 출현이었던 거예요. 사실 정신사적으로 보면 굉장한 일입니다. 정신사적으로 굉장한 일인데 이게 왜 우리한테 안 알려졌는가? 그때가 나라가 망할 때였잖아요. 사상적으로는 큰 진화가 일어났는데 현실적으로는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어. 그래서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정치적으로 격변이 일어나고 막 대한제국이 해체되기 시작하고 이 와중에 이 사상적인 발전들을 묻혀버린 거죠. 묻혀버리고 그 뒤에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고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근대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이 근대사가 진행이 되면서는 어쨌든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좀 불행한 일이지만 친일파들이 득세했으니까 친일파들이 득세하면서는 이게 또 고의적으로 이념적으로 묻혀버린 거죠. 지금도 왜 국민정음이 연구가 안 되는가 하면 음양오행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도 국립대가 부산대가 국립대지만 국립대에서 특히 국립대가 그게 강한데 음양오행은 학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음양오행으로 논문 쓰면 박사 논문 못 받아요. 예. 그리고 한국 학계에서는 어느 계통이든지 간에 음양오행을 논하면 이건 미신인데 이런 틀을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딱 이런 평가로 어떤 비평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료해가 돼버려요. 논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럼으로써 근데 음양오행을 얘기를 안 하면 우리는 전통하고 단절되게 돼 있죠. 수천 년 동안 이걸 바탕으로 살아왔고 조선왕조가 이걸 바탕으로 뭘 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주역에 조선 초기에 다니는 세종대왕이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때 위세가 너무 진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15세기에 동양 서양에서 다 같이 혁신적인 발명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전 세계의 지금까지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몇 대 발명품 이런 거 뽑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유네스코 같은 데에서도 보면 몇 세기 몇 대 발명품 이런 거 맨날 뽑는데 15세기 100대 발명품을 뽑았을 때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개가 한 나라에서 나와요.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의 문화적인 위세가 어느 정도였던가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어요. 지금의 미국 이상인 거지. 그 조그만 나라가. 지금 현재는 미국이 세계 특허의 절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정도의 위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소중화 의식이라고 하는 걸 다들 오해하는데, 우리는 사대주의 이런 걸 소중화 의식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로 왕조실록을 읽어보고, 그 조선 선비들의 문집들을 읽어보면, 소중화 의식이 드러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작은 나라니까 사대를 해야 돼. 그건 맞아요. 조공을 바쳐야 돼. 그러나 우리가 문명의 중심국가야. 말하자면 소강국 의식인 거죠. 우리가 정치 경제적으로는 옆나라 대륙의 왕조에 밀리지만 조공을 바쳐야 되지만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중화야. 이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보다 앞서가. 이게 소중화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중화 의식은 물론 이 의식도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수준 높은 의식은 아니죠. 어쨌든 정신승리 비슷하게 나도 잘하는 거 있다 이런 거니까 나라 힘은 좀 딸리지만 우리가 좀 똑똑하다 이런 거니까 평가하기에 따라서 그게 대단하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팩트는 팩트고 이때 당시에 문화적 영향은 조선이 가장 우수했다. 이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다. 근데 이 우수했던 조선에서 이제 이 기존에 3000년 동안 이어왔던 동양 문화에 대한 혁신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혁신 운동을 대변하는 사상가들이 바로 정약용이 쓴 많은 책들 중에서 정약용의 유언으로 나 죽고 나면 분석행위를 당할 수 있는데 다 뺏기더라도 이것만은 보존해라 하고 후손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던 책이 있어요. 그게 주역사전이라는 책입니다. 즉 주역에 대한 재해설이었어요. 왜 이걸 보존하려 했는 거면 이게 공자한테 대들었던 책이에요. 공자의 역해석이 틀린 게 있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 내용이 주역사전입니다. 근데 이 정약용의 사상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문제의식을 완성도 있게 완결을 지어낸 사람이 김항이었던 거예요. 제가 왜 옛날 이야기를 쭉 하는가 하면 이게 참 역사라는 게 재미있죠.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은 뿌리를 두고 있고 그 상해 임시정부는 동학도에 뿌리를 두고 있고 또 동학도는 최재훈대 그 사상적 서성은 염담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이 염담은 또 세종의 자손이네. 세종은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역철학의 대가였고 염담은 후기를 대표하는 역철학의 대가였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전통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이걸 빼면 얘기할 게 없네.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전통사상의 내용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하고 확장을 하고 응용을 하고 할 수가 없네. 이런, 이제, 그렇다는 것, 지금 저한테 이 얘기 다 처음 듣죠? 그쵸?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처음 듣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별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 근데 과연 관심이 있건 없건 우리가 그 영향을 안 받고 사나?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살아요. 한글도 쓰고 있고, 상해 임시정부의 영향도 받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다 받고 있으면서도 이게 뿌리가 뭐냐, 어떻게 왔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모르고 산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1894년에 서양에서도 비슷한 아주 혁명적인, 정신사적으로 혁명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다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 사건이 바로 루돌프 슈타인의 자유와 철학의 등장입니다. 알도르프는 아직까지 많이 나죠. 우리 사회에서 많이 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납니다. 근데 저는 호언장담하는데 100년 뒤에는 메이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미래의 사상이다.
사실 어떤 거대한 사상이 나왔을 때 그게 퍼지는데 1세기, 2세기 걸립니다. 공자의 사상이 퍼지는데 3세기 걸렸어요. 공자 죽고 나서 공자 사상을 퍼뜨린 사람이 맹자였잖아요. 말이 공맹, 우리는 공맹 그러니까 공자 맹자가 비슷한 때 살았던 줄 아는데 3세기 뒤입니다. 3세기 뒤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퍼진 것도 예수 사후 3세기 뒤입니다.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했지. 그 전까지는 완전 불황아들 종교였잖아요. 불황아들. 초기 예수 공동체를 아리우스파라고 하는데 이 아리우스파는 완전히 탄압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나 아리우스파다 그러면 잡혀 죽는 거거든. 완전히 지하 종교였어요. 사회적으로는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3세기 중반이죠. 3세기 중반에 니케아 공회에서 국교 딱 이러면서 이게 이제 유럽 자체의 보편 문화가 돼버렸던 거죠. 이렇게 거대한 사상적인 전환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현실의 영향으로 드러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19세기 말에 있었던 거대한 사상적 전환들, 동양에서도 있었고 서양에서도 있었던 이것들이 어째 보면 현재 우리가 세계적인 격변을 겪고 있는데 이 격변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계시해주는 사상들이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 속에 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또 세계화, 또 그 다음에 문명의 성격이 갖고 있는 이러저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으키는 사회현상, 자연현상, 그로 인해서 계속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방향이 없이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쭉 진행이 됐을 때 사람들은 세계가 변하면 당연히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고 생활 양식도 변하고 근데 수동적으로 뒤따라가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변해야 객관적으로 변하는 세상에 조응해서 문명이 자기 유지 발전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 한마디로 미래의 어떤 변하는 세상에 맞는 미래 사상이 필요해요. 미래를 오히려 선도할 수 있는 어떤 사상이 필요해. 그걸 지금 어쨌든 많은 사람, 학자가 됐건 예술가가 됐건 나름대로 이 시대 변화를 감지하고 선도하는 뭔가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겠죠. 예. 이제 그 흐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발도르프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발도르프는 의미 없고 슈타이너가 의미가 있다. 100년 전 혁명적 사상 전환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슈타이너다,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하는가 하면 니체 얘기를 했잖아요. 니체가 칸트를 한번 두드렸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치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이 탁자가 칸트 철학이라고 치면 니체는 이걸 망치로 한번 두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파손이 되겠지, 여기저기. 슈타이너는 불도저로 뭉개버린 거야. 내용적으로는 칸트 철학을 완벽하게 제압을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세계가 사실 칸트 영향력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칸트 영향력 아래 굴러갑니다. 인권의 기초 개념, 법의 기초 개념, 이런 게 칸트한테서 다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걸 지금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이게 다 무너졌어요. 내용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무너졌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자각을 못하고 있는데 뭔가 오류가 있고 이미 뭔가 내용상 어떤 모순이 있고 오류가 있는 사상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밝혀진 그 사상에 기초한 현실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상의 오류가 시스템의 오류로 나오겠나 안 나오겠나 하는 거지. 당연히 나오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생각 자체에 오류가 있어. 그럼 설계에 벌써 오류가 있습니다. 이 설계를 해서 집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몇 년은 가겠지. 내구성이 떨어지고 때가 되면 무너지겠죠. 때가 되면 이 오류가 드러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미 현대 문명은 여기까지 발달해 왔지만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들에 직면했습니다.
금융위기 주기적으로 계속 오죠. 앞으로도 안 오겠습니까? 계속 옵니다. 못 피합니다. 지금 인플레 때문에 세계가 난리죠. 이 지금 인플레, 지금 물가 올라가는 거, 미국이 돈 풀어서 그래 됐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이거 주기적인 상황이거든요. 주기적 공황은 이미 예측되어 있는 거였어요. 이미 예측되어 있는 거고, 지금 달러 기축통화지만 이거 무너지는 것도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고. 이거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화석연료에서 벗어나야 기후위기에서 벗어나는데 화석연료 쓰지 말자 그러다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또 다 쓰잖아, 또 화석연료. 원자력 발전소 도로 짓잖아, 또. 그러니까 위기인 줄을 알면서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위기 구조를 자기가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대로 위기인 줄 알아. 근데 대안이 없어. 그러면서 계속 굴려요. 자, 그럼 이제 이 큰 얘기에서 다시 작은 얘기로 우리 생활 얘기로 들어오면 우리도 이거 잘못된 줄 알아. 이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근데 대안이 없어 하면서 계속 굴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그 중에 제일 전형적인 게 교육이에요. 야, 이건 진짜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학교 안 보내고 애들 놀리는 게 낫겠다. 학교 보내놨더니 못된 것만 배워오네? 학교 보내놨더니 애 인성 베리네? 학교 보내놨더니, 엘리트가 되기를 부모들은 원했는데, 엘리트가 되긴 됐는데 범죄형 엘리트가 됐네? 뭔가 엘리트 범죄자들이,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이 넘쳐나는 사회. 사람들이 정치 혐오하잖아요. 혐오하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딱 보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인간 같잖은 말들 하잖아. 아니, 똑똑하고, 뭐, 다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왜 다 그 자리만 가면 이상해지는지, 뭐, 귀도 이상해지고, 막,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하고, 막, 이상한 소리도 하잖아. 앞에서 뻔히 해놓고 주어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뻑뻑 우기는 소리들 하잖아요. 양심에 털난 것처럼. 네.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볼 때마다 사람들 사이에 혐오 감정이 일어나죠. 냉소 감정이 일어납니다. 예. 금판사 대본들 인성이 개파이네. 박사가 돼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자기 욕망, 자기 갈등, 자기 어떤 인간적인 인격적인 균형 이런 거 개파이네.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우리가. 단지 이제 사회 리더층에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다. 내가 자식이 있다. 그럼 자식을 학교 보내면서 부모로서도 이 모순과 갈등을 사실 일상적으로 늘 보지 않나요? 보고 삽니다. 저는 이제 애가 대학교 4학년인데 학교에 들어가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어떤 위선적인 세계에 대한 처세술을 배우더라고. 들키지 않고 거짓말하는 요령. 내용에 관심 없이 점수 따는 요령.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점점 인간적으로, 내면적으로, 적어도 영혼적으로는 퇴행을 하고 있으면서 사회화가 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실 정직하게 보면 매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위기를 스스로 심화시키고 있으면서 대안이 없네 하고 앉아있다. 대안이 없으니까 우선은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자.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하던 대로 하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피리 부는 사나이 있잖아요. 딱 그 상황이죠. 앞에서 피리 불면 뒤에 쥐떼들이 저저저저저 앞에 절벽이 있는데 절벽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떨어지는 거지. 우리 현실에서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현재 우리 문명 전체가 봉착해 있는 아주 거대한 문제다. 여기저기서 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쨌든 계속, 근데 이 문제의 최종적인 희생양은 누구냐? 이 구조에 살아가는 구체적 개인들이에요. 이 구체적 개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삶이 피폐해진다는 게 꼭 정치 경제적으로 출세를 못하고 돈을 못 벌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죠. 출세를 해도 공허하고, 예, 돈을 벌어도 공허하고, 뭐 이런 어떤 문제들. 저는 제가 논술 가르칠 때
한때 논술이 사교육에 이 왕노릇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강남의 4대 천왕으로 불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서울대를 가려면 박견을 논술을 무조건 통해 이게 한번 배워야 된다. 뭐 그때 돈 좀 벌었습니다. 현재 페이스는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내가 뭐 얘기하려고 했더라? 어? 예? 그때 제가 재벌가 애들이나 저 권력가 애들을 좀 가르쳤어요. 예. 물론 뭐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저도 어디 가서 이런 말 하면 저의 일신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실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예.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권력가, 재벌가 아이들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속속들이 또 저도 비밀과외를 해야 됐기 때문에 쑥 들어가서 속속들이 풍경을 다 받지 않겠습니까? 정신들이 피폐해요. 아주 수준들이 낮고 유치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조씨 집안 같은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죠. 땅콩 회항 사건. 그 엄마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거 봤죠? 그 인격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등감 덩어리라서 갑질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갑질하는 심리 자체가 열등감이잖아요.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출세를 해도 열등감을 못 벗어나요. 예. 뭔가 이게 지금 영혼이 구조적으로, 트라우마가 구조적으로 바뀌었다. 자기 스스로 극복해내지 못하는, 우리나라 좀 한다 하는 집안에는, 남들은, 뭐 외부에는 안 알리죠. 전부 정신과 다녀요. 진짜. 예. 그럴 정도로 영혼이 피폐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불쑥 사고 칠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층에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이없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이없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실력 행사를 해야 될 때 이게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민낯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민낯이 처참한 거죠. 또 사람이 위기상에 몰리면 민낯이 드러나잖아. 민낯을 보면 처참한 거야.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균형 잡힌 인격과 수준 높은 의식 그런 거 없어. 그럼 도대체 그 사람 뭘로 추세했나? 예, 뭐 동물의 세계 같은 악의 다툼을 통해서 출세한 거죠. 그 악의 다툼 경쟁에서 올라갔던 수단이 됐던 건 우리 사회에서는 뭐 점수 이런 거잖아요. 뭐 점수 시험 치고 뭐 하고 코스 워크에 정형화된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박사 따고 뭐 하고 정형화된 수단들이 있는데 그 수단들을 잘 이렇게 챙겨서 출세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수단들하고 인간의 어떤 정신의 발달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무관하구나. 오히려 거꾸로 역행하고 있구나. 그 수단들을 잘 챙길수록 내적인 진짜되게 정신의 의식의 확장과 발달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가는구나. 맞아요. 진짜 거꾸로 가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반에서 제일 미움받는 애들이 공부 좀 잘하는데 물어보면 안 가르쳐주는 애들 있잖아요. 못되게. 가르쳐주면 될 텐데 지금 뻔히 알고 있으면서 가르쳐줄 수 있으면서 안 가르쳐주는 애들이 있다니까. 요런 것들이 꼭 서울대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구나 이게. 제가 이게 너무 복덕방 아저씨 덕담처럼 올라가 버리는 것 같다. 제가 이 얘기하는 건 교육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이 구조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손을 못 쓰고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발도르프 얘기를 할게요. 발도르프가 기존의 교육하고 혁명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기존의 근현대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고 있어요. 뭐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모두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발도르프에서는 슈타이너는
제가 발도르프가 얘기할 땐 다 슈타이너 사상입니다. 슈타이너는 인간은 몸과 마음과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영어로 스피릿, 우리 한국말로 한문으로 영이라고 하는 그것도 인간은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교육의 목적은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교육의 목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 개발입니다. 그런데 도구적 개발이 아니고 인간의 그 본성 자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거기에 도움을 주는 거, 이게 교육이죠. 그래서 사실 교육의 목적은 동서고금 어디서나 전인교육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목적을 가진다면 그거는 비교육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전체가 지금 비교육적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목적은 당연히 전인교육이 돼야 되고 당연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잠재력, 내적 가능성, 본성 이런 것들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이게 교육의 본질적 가치인데 우리 교육의 목적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애도 알고 선생도 알고 다 알아요. 우리 교육의 목적은 입시 잘 보는 거예요. 그죠? 현실적으로는. 말로는 전인교육 얘기하지만 누구도 전인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 안 해요. 서울대를 어떻게 가나를 고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교육의 본질 가치가 완전히 훼손됐다라고 하는 거. 지금의 교육은 기본 방향성을, 기본 이 눈을, 시각을, 방향과 시각을 이미 본질 가치에서 벗어나서 일종의 어떤 생존 경쟁의 도구 확보 차원의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부가 애들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가치적인 의미로 안 다가옵니다. 그럼 애들한테 물어보면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 왜 하냐?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 좋은 직업 가지려고요. 그럼 뭐 하게? 돈 많이 벌겠죠? 그럼 뭐 하게? 편하게 살겠죠? 그 다음부터 세속적인 얘기 쭉 굴러갑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와 있나? 울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장래 희망, 적어라.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장래 희망하면 또 다 직업으로 적게 하잖아. 그럼 나오는 직업 다 똑같아. 사회에서 저 소득 랭킹 정해놓은 거 있잖아. 그대로 나오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미디어에서 애들 뭐 아이돌 나오고 그런 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희망, 이거 진짜 교육적으로 안 좋습니다. 너 꿈이 뭐야? 라고 해줄 때 꿈 없는데요? 하고 말하는 애가 정직하게 말하면 그런 애가 청소년들의 대다수일 수밖에 없는 게 청소년 때 상태거든요. 자연스러운. 그게 정상이야. 꿈 없는데요? 왜? 혼란스러우니까. 뭐 아직 자기 미래에서 안 보이니까. 어떻게 알겠어? 정직하게 대답하면 없는데요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다고 답하는 걸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 뭐 하나 정해. 직업으로. 이것도 압박입니다. 이 압박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자아기상이 발생해요. 되게 비교육적입니다, 이거.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짓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겨우 글자 읽을 줄 아는 초등학교 2, 3학년들한테도 한단 말이죠. 울산에 어떤 애가 장래 희망, 그러니까 정규직 적었어요. 예, 이거 한 7, 8년 된 얘기입니다. 저거 부모님들이 부부싸움 하면서 맨날 비정규직, 정규직 싸우고 그런 걸 들었겠지. 10살짜리 꼬마가 공부의 목적은 정규직이다라고 적었어요. 마음 아프죠? 얘한테 공부는 생존 경쟁의 무기인 거지. 나머지는 나 몰라. 나한테 그런 딴소리 하지 마. 이런 마인드가 돼버려요. 그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생존 경쟁의 무기. 한마디로 노동입니다. 그래서 학습 노동이 되는 거예요. 학습 노동이 되기 때문에 공부도 싫고 싫지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공부가 싫은데 학교가 좋겠나? 학교가 싫은데 선생이 좋겠나? 다 싫지. 다 싫은데 그냥 참는 것 뿐이지. 그래서 사실 우리 때도 그렇죠. 우리 때도 안 좋은 교육 받았죠. 그게 지금 더 악화된 거고. 근데 우리 때는 약간 야생적인 시절이라 가지고 시절 자체도 폭력적이고 사람도 약간은 지금보다는 덜 사회화돼 있어가지고 그거 좀 투박하게 이래저래 표현을 했는데 요즘 애들은 내면화가 더 많이 돼버렸어요. 네. 수능이 더 많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졸업식 할 때 세리머니가 뭐였는가 하면 교복 불태우는 거였거든요.
교과서하고 교복 불태우는 거였어요. 우리 때. 요즘 애들은 그렇게 막 티나게는 표 안 냅니다. 그러면 또 엄마한테 선생한테 또 구박 맞을까봐. 더 주눅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주눅이 든다거나 겁에 질려 있다거나 계속 압박을 받는다면 일단은 행동을 조심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내면에 쌓이는 것은 폭력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면 휘두릅니다, 이제. 예, 이런 놈이 검사되면 칼제비 되는 거죠. 이런 놈이 돈 좀 벌면 갑질하는 거고. 어디서든지 조금만 지위가 생기면 어디서든지 뭐 상대적 지위, 나보다 높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보다 낮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예. 그 상사한테 조인트 까이면 밑에 다구리 놓고 이러겠지. 몰매. 막 괴롭히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되겠지. 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위선적이고 허무하게 돼 있다는 거야, 지금. 교육이 위선적이고 허무한 상태로 지금 우리 공교육이 정말 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만 돼도 세상에 대한 냉소와 조롱이 가득해요. 혹시 자녀분들이 있으면 느꼈을 겁니다. 요즘 중학생 건드리면 큰일 나요. 함부로 건드리면 부모도 눈에 안 보입니다. 반항기가 이전하고는 뭐 대놓고 폭력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지만 훨씬 똘끼 있는 반항기가 세졌어요. 내면적으로 폭력적인 반항기가 세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애들이 망가지고 있는데, 애들 영혼이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 걱정이다 하면서, 걱정이다 말만 하고 대처를 안 하네. 그럼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되긴 예상했던 결과가 실현되겠지. 지방 소멸할 거라는 거 10년 전부터 걱정했잖아. 지방 국립대에 또 따라 소멸할 거라는 거, 그거 걱정한 지 10년도 넘었어요. 그 걱정만 하고 대처를 안 하니까, 현실이 지금 이제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나? 뭐 또 10년 지나봐. 이제 부산대학교 뭐 평생교육원이 되든 뭐 요양시설이 되든 되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예. 나라도 망할 수 있는 판에 뭐 유니콘 대기업도 사라지는데, 예. 까지 대학은 전국에 200개나 있는데 몇 개나 살아남을까? 대학의 구조도 싹 바뀔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럴 것 같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 근데 저는 대안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대안교육을 하느냐, 이제 내가.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비롯해서 사회 소수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내적인 좌절감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사회가 바뀌겠나 이런 거예요. 맞아요. 안 바뀌죠. 안 바뀌는데 괄호치고 당장은 안 바뀐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만큼 씨앗이 뿌려진다. 그것도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들이 여기서 저기서 뿌려져서 언젠가 교류되고 상호작용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이게 새로운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이건 틀림없는, 당연히 불변의 진리다. 왜냐하면 콩 심으면 콩 나고 파 심으면 팥 나니까. 예. 당장은 미약하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걸 해놓으면 이게 분명히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왜? 그 행위에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 있잖아.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도 교육은 개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 사람들한테 어려운 청소년기를 넘길 수 있었던 어떤 힘이 됐던, 위로가 됐던 뭔가 경험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쌤이 나를 참 예뻐했어.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참 부러웠어. 그 사람이 나의 롤모델이 됐어. 이런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100명에서 좋지 못한 기억을 주는 선생들 맨날 Y로 갖다 달라 그러고 막 쭉 패고 차별하고 또 솔직히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경험을 이렇게 돌려보면 선생님들 중에 인성 개판인 선생님들 많잖아. 저는 중학교 때 공부 안 했거든요. 일진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노는 애였습니다. 또 중고등학교 때 놀면 다 어른 흉내 내면서 놀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유행했던 성인 영화가 여기 에마 부인이었어요. 에마 부인 들어보셨나요? 연식들이 나오네. 그 영화를 안다면. 에마 부인이라는 영화가 유행했습니다. 근데 저 부산 가야동 저 줄에 가는 그 삼거리에 옛날에 대명극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극장에 앉아 있으면 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더럽고 막 동시 상영을 3편을 해주는 데였어요. 에마 부인 무릎과 무릎 사이 뭐 이런 거 3편을 동시에 때려주는. 당연히 애들은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또 어른인 척하고 들어가죠. 제가 들어갔다가 화장실에서 우리 담임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서로 못 본 척 했어요. 본인도 나를 못 본 척하고 봤으면서 나도 본인을 못 본 척 했어요. 서로. 저변에 흐르는 심리죠. 어땠겠냐? 어땠겠냐? 솔직히 제가 담임한테 존경심이 생기겠어? 에휴, 찌질한 놈. 뭐 남은 선생님한테 지가 선생님이잖아. 참 찌질한 인간이네. 그 담임은 야, 나 들켰지만 내가 봐주면 쟤도 나를 서로서로 봐줄 테니까 못 본 척 하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존경할 수 없는 많은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떤 진짜 저한테 인간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저한테 롤모델이 된 선생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를 돌아보면 100명의 나쁜 선생이 있어도 1명의 좋은 선생이 있었던 게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뭐 인지상정입니다. 지금이라고 안 그렇겠나? 지금이라고. 네, 애들의 학교 생활은 사실 사막 같아요. 황량합니다. 제가 애들이 얼마나 이게 피폐해져 있는가 진짜 주변에서 정말 리얼하게 봅니다. 저희 친구가 여자 동기가 애가 중학생인데 외고 보내려고 대치동에 살죠. 얘는 대치동에 사는데 외고 보내려고 애 막 뭘 시켰는데 학원 하루 종일 학원 돌리죠. 얘들 이제 딸내미가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엄마가 하도 쪼니까 사이가 안 좋은데 하루는 그 엄마가 제 친구예요. 근데 얘도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생활의 루틴에 빠지니까 또 우리를 가장 변질되게 만드는 거는 옆집 아이잖아요.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는 순간 변질돼 나가잖아. 그래가지고 원래도 그런 루틴에 빠져서 이제 자기의 외고 보내겠다고 열심히 이것저것 시키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얘가 원래 밤늦게 와야 되는데 낮에 온 거예요. 집에. 학교를 일찍 간 거죠. 내 친구가 소파에서 자고 있었대요. 자고 있었는데 이제 애는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잠드는 줄 알았겠지. 그러니까 애가 혼자말로 미친년 퍼자고 지랄이야 이러고 들어갔다는 거야. 우리 친구가 충격 먹은 거야. 애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났구나. 어쩌다가 이래 됐을까? 돼지 같은 년 퍼자고 이러고 딱 들어간 거야. 근데 걔는 말로 표현을 해서 들어서 그렇지 그 심정에 부모 자식 관계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되게 많다. 생각보다 많다. 우리가 이걸 가만 내버려두면 되겠냐는 거야. 아무리 입신 출세하고 경쟁사회 살아남는다고 인간관계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냐는 거예요. 예.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 바꾸는 길은 하나뿐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교육이 바뀌려고 그러면 그럼 다 대안학교 보느냐? 뭐 실제적인 형평상 그렇게 못하잖아. 그럼 대안학교라고 다 좋냐? 그것도 아니지 뭐. 대안학교도 천차만별이지 뭐. 잘못 보냈다 그러면 공격 보낸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예. 더 부족하고 더 억지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 발도르프 얘기로 돌아가서 발도르프에서 제가 뭔가 하나 다른 걸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영, 얼, 이게 있다라고 봤다. 그러면 교육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현재 교육의 목표는 사람을 이성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성적으로 만드는 걸 인간 능력의 최고라고 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성적이라고 도덕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구조만 들여다보더라도 먼저 발달하는 게 감성이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청소년기 때 이성이 어느 정도 발달합니다. 여기까지 교육하고 땡 쳐요. 왜냐하면 현대 철학은 이성 이상의 인간 능력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도덕성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걸로 쳐버립니다. 왜? 법치주의 사회 사니까. 도덕 필요 없고 매뉴얼대로 행동하면 되니까. 개인의 도덕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법 지키는 게 중요하고. 맞죠? 네. 시스템의 규칙 지키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이성적인 거, 근데 실제로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감성도 있고 이성도 있다.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선한 마음은 있는데 판단력이 흐리면 그것도 도덕적인 그 어떤 역할을 못하게 돼 있어요. 선의를 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해서 재앙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도덕적이지 않죠, 이런 거는. 근데 거꾸로 계산은 빠른데 세상에 대한 동정과 연민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이 어떻게 도덕적인 행위를 하겠어? 네. 감성이 없어도 안 되고 이성이 없어도 안 돼요. 근데 감성과 이성이 잘 조화를 이루면 감성이라고 말할 수만도 없고 이성이라고 말할 수만도 없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능력이 사람한테 생깁니다. 분명히. 생기는데 일단 이 도덕성이 생기고 나면 인간의 자의식이 좀 달라져요. 소위 도덕성이 무르익기 전까지 인간은 빼도 박도 못하게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과 자기 생존과 자기 이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해. 있잖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래서 법 만든 거야. 그러니까 법치주의 맨 밑바닥에는 인간은 악하다는 인간관이 깔려 있어. 인간은 악한 거니까 너도 어디 가서 선한 척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안 당하려면 니 알아서 경쟁적으로 이기적으로 잘 살아야 돼. 사실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른들은 다 위선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한 입으로 두 말 하거든요. 동화 들려주고 천사 얘기 들려주고 해달별 얘기 들려줄 때는 착하게 살아라 이래놓고, 그죠? 한 대 맞고 그러면 너도 가서 때려야지. 너는 10대 때려야지. 이런단 말이야.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지. 언어 장단에 맞추라는 얘기지. 예. 경쟁이라고 하는 건 총성 없는 전쟁 아닌가요? 근데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경쟁해서 이겨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애들이 어른을 위선자로 안 보겠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크면서부터 도덕적 분위기와 환경이 자연스러운 것 속에서 큰 사람도 있을 텐데 오늘날의 우리 아이들은 크면서부터 도덕은 위선이야를 배우면서 커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데 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애들한테 넌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냐 하는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누굴 닮았겠어 누굴. 거울을 봐라 이거지 뭐. 누굴 닮았겠어요. 애가 누굴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도 모르게 내가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거,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나도 사회 구조적인 이 대변자 노릇을 해버리는 거, 이거 하고 이걸로 애들하고 관계 맺었을 때 부모 자식 관계도 굉장히 계산적이고 도구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요즘 어른들이 맨날 요즘 애들이 참 싸가지가 없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애들이 저절로 그렇게 되냐. 우리는 어린애들 얼굴만 봐도 다들 해피 해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천사같이 느껴지잖아요.
날 때는 다 천사 아닙니까?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날 때는 다 천사였는데. 예, 여기 계신 분들도 날 때는 다 천사였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다. 안다. 근데 이제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0이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의 공교육은 이성교육에서 끝나버리는데 발도르프 교육은 교육의 역할을 그걸로 보지 않습니다. 이성을 강화시키는 거. 만약에 세상에 대한 사랑과 동정과 연민과 풍부한 감수성이 없으면서 이성만 강화됐다면 그 인간은 사실은 좋은 거 배워서 모든 기술이 양날의 칼 아닌가요? 모든 기술은 양날의 칼인데 그 양날 중에 나쁜 날만 쓰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현대 사회는 세계관적인 전제가 유물론이거든요. 유물론. 근데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영혼을 비폐화시킵니다. 애들이 고등학교에서 과학 배우고 나서 인간이란 뭔지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뭐 탄수화물,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살고, 예, 세포는 몇 개가 있고 신경망은 몇 개가 있고 뇌는 뭘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혹은 뭐 분자식, 원자식을 동원해서 인간을 말할 수 있겠죠. 뼈다귀가 몇 개고 하면서 해부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정보를 다 합해도 그게 인간을 설명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아우라와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 못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인간의 핵심은 영혼에 있는 거지 우리의 물리적 특징에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의 본질은 내면에 있는 거지 우리의 소속이나 우리의 어떤 외적인 여러 대체물들에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박 중에 박만 딱 보게끔 만들어 놨어요. 어느새 우리도 이게 세계관이라는 것은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우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상식적인 전제로 같이 공유하고 산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인간이 내면도 있고 외부에 보이는 것도 있고 물리적인 것도 있고 혼적인 영혼적인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하나만 보고 하나만 평가하고 하나만 중요시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는 바깥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인간의 영혼이 썩어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영혼이 퇴행해버려요. 근데 현재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학문들이 다 유물론들이에요. 평가하는 방식이 전부 유물론적 방식입니다. 유물론적 방식이 별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데요. 재밌는 사례를 하나 들자면 초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 여러 가지 도형을 주고 이제 삼각형인데 각이 다른 삼각형을 여러 개를 줘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인데 다음의 도형의 공통점인 것은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서술형으로 쓰시오. 어떤 애가 잘 안 굴러간다. 이렇게. 삼각형이니까 굴리면 안 굴러가겠다.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어쨌든 O 아니면 X로 표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죠? O인가 X인가 이거. 잘 안 굴러간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답은 세각의 합이 180도다거든요. 정답은 세각의 합이 180도다. 그런데 10살짜리 눈에는 잘 안 굴러가는 게 더 중요해. 학교에서는 100% X. 이게 사실 영혼을 죽이는 거다. 바로 이런 게 영혼을 죽이는 거다. 잘 안 굴러간다는 게 그 아이한테는 빼도 박도 못할 주관적 진실 아닌가? 그렇잖아. 걔는 억울할 거 아니야. 내가 왜 틀렸지? 내가 왜 틀렸어요? 그럴 거 아니야. 걔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선생님? 사실은 걔가 틀린 게 아니죠. 우리의 평가 틀이 유물론적인 거예요. 그런 식의 시험으로 단련됩니다. 10몇 년 동안. 뭐 그러면 뭐 다 유물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도 가만 생각하면 나도 원래는 천사였고 나도 본성이 선하고 나도 영적인 사람인데 근데 나도 나가서 어떤 외부의 어떤 그 사회생활에 어떤 자극이 오면 내가 반응할 때도 나도 유물론적으로 반응을 해. 그 자각을 잘 못해. 이런 경우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나도 어디에 가서 역할을 할 때는 세상의 매뉴얼대로, 루틴대로, 특별히 티 안 나게, 불이익 안 받게. 내가 뭘 잘해서 보람을 찾는 거는 뒷전이고, 내가 뭘 찝혀서 불이익 안 받는 보호를 먼저 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나? 맞잖아요. 네.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심정으로 살면 살수록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내면의 자기의 자기평가, 그걸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자기평가의 지수는 계속 낮아지지 않나? 누구나 내가 나 스스로 자랑스럽고, 나 스스로 자부심 넘치고, 나 스스로 당당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실제로 사회 루틴이 다가오는 순간, 예, 그냥 그대로 그냥 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그래 단다는 거야. 그러니까 발도르프에서는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이래 안 되려면 소위 말하는 영성을 깨워야 된다. 영성이 사람한테 나타날 때 어떤 그 사람의 인성으로 나타날 때는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주체성, 창의성 이런 거로 나타난다. 영적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실제로 인성으로 나타날 때는 굉장히 주체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인성으로 나타나게끔 돼 있다.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면 창의성을 발휘할 엄두도 못 내요.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식의 학습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모방하죠. 그 다음에는 권위를 쫓아가면서 배우죠. 그런데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고유성을 발휘하려면 이 모방과 권위에서 벗어나야 돼요. 모방해서 이게 내 거다라고 해도 안 되고, 누가 뭐라 했다 카더라 해서 못 벗어나고 뺑뺑이를 돌면서 자기 개성과 고유성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자기 수준이 좀 낮건 높건 용기 있게 권위에서 탈피해서 뭔가를 해봐야 여기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유롭지 않으면 창의성이라는 게 없다.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하지만 이때 이 자유는 정치 경제적 자유가 아니죠. 정신적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적 자유를 먼저 느끼지 못하면 주체성, 창의성 그런 거는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의 목표는 저희 학교의 교육 이념인데요. 저희 학교의 교육 이념은 제가 썼는데 우리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할 온 살림의 교육 예술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의지, 감성, 사고의 조화를 이루어 자유로운 인간이 되도록 우리는 도우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학교의 교육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 목표는 아이들이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거. 근데 우리의 역할은 그렇게 유도하거나 그렇게 리드하거나 그렇게 이끌어가는 걸 우리는 교육이라고 안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교육을 선생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는 게 교육이라고 보죠. 그러면 한쪽만 능동적이고 한쪽은 수동적이잖아요. 이러면 교육이 안 돼요. 이러면 주체성, 자율성이 꽃이 안 피어난다는 거예요. 학생도 스스로 능동적일 수 있게끔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나? 일방적으로 지식을 밀어놓고 평가하는 방식, 이거 걷어쳐야 돼요. 자, 이 아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성장을 할 수 있는가? 그 최적의 성장을 하는 어떤 성질, 속도, 이런 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눈머리가 트이고, 어떤 아이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이 개별성들이 좀 배려를 받고 존중되지 않으면 최적의 성장을 못 이뤄냅니다. 그럼 최적의 성장을 이뤄내려면 획일적 커리큘럼은 안 돼요. 우선. 획일적 커리큘럼과 획일적인 학습 방식, 획일적인 평가와 진도 방식,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발도르프 교육 같은 건 공교육의 시스템으로는 교육의 본질 가치를 전혀 접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발도르프는 교과서를 안 씁니다. 교과서 없어요. 노교과서, 노진도. 발도르프에서는 오로지 교사와 학생 간의 진짜 인격적 사제관계만 가지고
교사의 무한 책임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발도르프 교사가 된다는 건 한 인간으로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스스로 긴장된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모범이 돼야지라고 생각할 때도 삶에 긴장감이 오잖아요. 네, 심지어는 이게 남 모르는 십수명의 내가 내 배로 낳지 않은 자식들한테 내가 인간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을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긴장된 삶이 되는 거죠. 자, 하여튼 그러한데 그래서 발도르프는 목표가 달라지고요. 교수 방법도 달라지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교과 학습, 교수 방법, 어떤 교과목의 성격, 프로그램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 달라지게 돼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8년 단임제 있다 그랬죠. 그런 거 독특한 거죠. 그 다음에 미술을 배울 때 유체화를 안 씁니다. 예, 습식 수채화로, 초급 때는 거의 습식 수채화로 끝날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문자를 10살이 되기 전에 안 가르칩니다. 책을 안 보게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하고 완전히 이상하게 거꾸로 가죠. 예. 근데 그렇게 해야만 애들이 나중에 죽을 때까지도 공부를 좋아하는 인간으로 자라나요. 제가 아까 앞에서 학습이 노동이 돼버렸다 그랬잖아. 근데 사실은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저는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무용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기가 무용을 하다 보면 뭐 기타를 치든 무용을 하든 자기가 넘을 수 없었던 벽을 탁 넘는 순간 쾌감이 있잖아. 희열이 막 오잖아요. 이야, 내가 옛날에 이거 못했는데 이게 되네. 이게 되면 내 표현이 이만큼 확장이 되고 엄청나게 기분 좋은 걸 느끼잖아요. 공부가 재미있을 수 있다니까, 자기 개발로서의 공부라고 하는 거는. 자기 존재 자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존재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존재감을 높여나가는 이 과정을 만약에 내가 스스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평생 계속 해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제대로 된 어떤 방법을 몸에 익히고 제대로 된 관점과 방법을 몸에 익히고 있으면 평생 동안 자기는 스스로 개발해 나갈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평생 가는 이 힘을 기르려면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알미 즐겁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하기 싫은 공부를 안 하고 호기심의 풀이 과정으로서 공부가 연속이 되는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오히려 그 호기심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가? 왕성한 호기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유로운 분위기와 굉장히 다채로운 경험들 속에서만 호기심이 왕성해져요. 팔다리를 많이 움직여야 돼요. 10살짜리 이전의 아이들은 자기 사지를 힘껏 놀리면서 뛰노는 시간이 하루에 최소한 대여섯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나이 때 맞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감성들이 바깥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왜 또 그렇게 보나? 발도르프에서 보는 인간의 발달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론적이고 틀에 박힌 정형화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정말 맞습니다. 실증이 돼요. 애들의 상태를 통해서. 실증이 돼. 그래서 발도르프에서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에 맞게 발달 단계에 맞게 조기 교육 절대 안 시키고 교육이란 무조건 적기 교육이라 해야 된다. 적기 교육이라고 하면 애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과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자극해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뛰어넘어버리면 흥미가 끊어져 버린다. 예. 흥미가 끊어진 거를 의무관념으로 계속하면 영혼이 죽어버린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하고 있잖아. 알면서. 그렇다는 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알아. 그런데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하면서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왜 이러지. 왜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될 짓을 계속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참, 진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볼 때, 야, 신기한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하나 하는 좀 특별해 보이는 발도르프의 프로그램들이 있는 겁니다. 그 발도르프는 무용과 관련해서 되게 촌스러워 보이는 집단 군무처럼 보이는, 물론 뭐 개인무도 있고 군무도 있는데, 오일리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바깥에서 보면, 뭐 희한한 막 빨주노초 파남보 막 베일 같은 거 쏘고 나가지고 천사처럼 움직이는 춤이 있거든요. 이게 발도르프에서는
모든 교과 중에 탑 최고의 교과로 오이리트미를 두고 있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 춤추면서 춤을 모든 교과 중에 제일 중요한 교과로 여기면서 학교 생활을 합니다. 어째서 무용이 모든 교과의 최고 통합 과목이라고 발도록부에서 보는가? 여기 계신 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과목으로 따지면 무용이 탑 과목인 거예요. 무용이 탑 과목.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언어. 언어, 무용, 이게 탑 과목입니다. 나머지는 거기 그냥 따라가는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늦게 이거를 예.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언어도 두 가지잖아. 말이 있고 글이 있잖아. 글을 늦게 가는 거예요. 글을. 말이 자극하는 의식하고 글이 자극하는 의식이 달라요. 말은 정서와 상상을 자극하게 돼 있고 글은 논리를 자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글을 늦게 배우는 겁니다. 문자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을 늦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부러 늦게 하는 이유는 그보다 먼저 해줘야 될 게 있어서 먼저 갖춰야 될 것, 먼저 풍성해져야 될 것들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들이 선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하 제가 발도록부 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이제 좀 굵은 큰 얘기에 대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란 뭔가 발도록부에서는 인간의 본연의 어떤 자기 잠재력을 다 꽃피우는 거, 그게 교육의 목적이고, 근데 본연의 가능성을 발도록부에서는 이성이라고 보지 않고 영성이라고 본다. 그 영성은 도덕성 플러스 알파다. 그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건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성을 말하는 거다. 영성이 신비한 거 그런 게 아니고, 그 실제로 우주에서 영이라고 하는 애가 하는 짓이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하는 일은 천지 창조예요. 농담 아닙니다, 이거. 농담 아닙니다. 실제로 스피릿이 실제하거든요. 스피릿이 실제합니다. 우리 모두한테 실제합니다. 그 실제하는 스피릿이 작용하는 방식이 바로 뭔가 새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 뭔가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것을 생명처럼 삼는 게 예술 아닌가요? 예술에서 창의성이 없다 그러면 그게 예술인가? 창의성이라는 문제를 빼버리면 AI가 훨씬 낫죠. AI하고 인간하고 구별되는 게 뭔데? 제가 맨날 AI가 뭐 인간을 뛰어넘는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AI하고 100번 붙으면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이세돌이 졌잖아요. 앞으로 AI 바둑 이기는 사람 안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나는 AI한테 이기기는 힘들지만 지지 않아요. 내가 AI하고 바둑 붙으면요, 나는 코드 확 뽑아버려요. 그럼 지가 나를 어떻게 이길 거야? 그럼 이행불능 상태 빠질 거 아니야? 그럼, 야, 그건 반칙이야. 맞아. 사람은 반칙할 수 있어. 사람은 알고리즘대로 안 움직인다니까. 이 알고리즘을 대상화시켜서 다시 갖고 놀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AI는 알고리즘대로 움직입니다. 어디다 대고 사람을 AI에 비교를 하나? 제가 맨날 AI 얘기 나오면 만약에 AI가 두 가지를 들고 오면 내가 인정해 줄게. AI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내가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가 온다라고 인정해 줄게. 첫째, AI가 자식을 낳을 수 있나 보자. 생명 창조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하고 정신 문화를 창조하는 능력이 본질적으로 다른 능력일까요? 본질적으로 다른 힘일까요? 같은 힘일까요? 같은 힘입니다.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창조력이라고 하는 같은 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욕을 죄악시하죠. 현대사회는 성욕을 죄악시합니다. 근데 성욕이 거세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정신에서는 이 특징이 뭐로 먼저 나타날까? 성욕이 거세되면 상상력이 사라져요. 상상력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린애들이 거짓말 잘하죠. 왜냐하면 어린애들은 동화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이 볼 때는 거짓말이지만 지는 진실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약간은 이제 사회에 철들 좀 절고 나서는 약간 처세적인 거짓말도 하죠. 근데 거짓말을 잘하는 애가 있어요.
상당히 조리 있게. 그죠? 근데 거짓말 잘하는 이 능력을 보면 우리 어른으로서 뭐라고 해야 될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려면 일단 상상력이 뛰어나야 돼요. 아닌가? 맞잖아. 막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막 요리저리. 이게 좀 플롯을 복잡하게 짜, 막. 이게 돼야 거짓말을 잘해. 그리고 기억력도 뛰어나야 돼. 자기가 거짓말 했던 거 기억해야지. 나중에 안 들키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애들한테, 야, 이 자식아, 거짓말하고 하면서 막 두드려 패고 거짓말 안 하는 애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 보세요. 누군가 어떤 애가 정말 거짓말을 하나도 못하는 애가 있다. 그런 애도 있습니다.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거짓말 못하는 캐릭터 애들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편집적으로 거짓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정직한 사람들, 자폐아들이야. 자폐아들은 거짓말 못합니다. 상상력이 죽어 있어서 그래. 왜 자폐인데? 사고가 못 뻗어나가니까 자폐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도 좋은 면도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애 같은 유치한 거짓말 할 때, 자기가 물잔 엎어놓고, 도깨비가 그랬다는 거, 귀신이 그랬다는 거, 그런 소리 하면 예쁘게 봐주는 거잖아. 예쁘게 봐줄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나쁜 애 어쩌네 하고 도덕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안 돼요. 특히 어린애들 교육할 때 도덕적 잣대 들이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들은 아직까지 도덕성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잣대로 평가받으면요, 그럼 얘는 아몰랑이잖아. 나는 이해 못하는 기준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그냥 겉만 늘어나고 눈치만 늘어나지 아무 도덕적 효과가 안 나와. 그래서 도덕적인 잣대를 자꾸 들이대는 전형적인 엄마들이 왜 잔소리 많이 하는 캐릭터 엄마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애들이 힘 생기면 반항하죠, 이제. 예. 몸도 커지면 물리적으로 막아버리지,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통제불능이 되는 거지. 엄마 말은 전혀 권위가 없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엄마들이 많이 찝히잖아요. 막 도덕적으로 너 이러고 저러고 이래야지. 그럼 엄마는 왜 안 그러는데? 그러면 할 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죠. 자, 그래서 발도르페에서는 교육의 목표가 일단 영성, 이거다. 그런데 이 영성을 그러면 어린 시절로 키운다? 안 되죠. 영성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원래 슈타인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은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도 있다. 몸의 성장은 자연이 알아서 해준다. 유전자적으로 타고난 체질이 있고, 그거 먹고 자고만 하면 그거 알아서 큰다. 마음의 성장은 사회생활과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영적인 성장은 아무도 못 도와준다. 자기 혼자 해나가야 된다. 주체성, 창의성 이런 건 지 혼자 하는 일이다. 자, 그러면 지 혼자 할 수 있으려면 지 혼자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사전에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린 학생들한테 무슨 영성 훈련 이런 건 못 시킵니다. 그거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그거는 최고급 능력인데 그 고급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그걸 하기 위한 기초 체력으로서 그 기초 능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제대로 잘 구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돼요. 자연스럽게. 여기 몸 쓰는 분들이니까 다 잘 아실 겁니다. 기초 체력이 중요한가요? 기술이 중요한가요? 기초 체력. 100%지. 기초 체력이 되면 기능은 하면 됩니다. 기초 체력이 안 되면 체력부터 다시 키워야 돼. 그래서 태권도장 가서 일단 땄다고 동네 깡패한테 덤비면 맞아 죽는 거지. 그렇죠? 야, 내가 신비무술을 배웠다. 초등학생이 소림사 비법을 배웠다. 막 간지 신공을 배웠다. 그래가지고 대학생 깡패 형한테 덤비면 죽는 거지. 피지컬이 안 되는데 무슨 기술이 통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몸 쓰는 사람들은 다 잘합니다. 기초 체력이 안 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정신의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인간의 기초 체력은 감성, 이성 이런 겁니다. 이성의 기초는 감성이에요. 도덕성의 기초는 탄탄한 감성과 이성의 조화예요. 영성의 기초는 도덕성이에요. 이게 순차적으로 발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각각의 단계가 잘 보호되고 육성되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 맞는 나이 연령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연령대 아이들한테 그것이 잘 보호되고 육성되기 위한 교수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교수법 이전에 그 아이의 상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교사로서 내가 아이하고 맺어야 되는 관계가 있는 거죠. 내가 아이들한테 인기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애하고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어떨 때 애가 나한테 말문을 터놓나. 만약에 애가 나하고 진심으로 소통할 마음의 상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도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가르쳐줘도 교육이 안 됩니다. 그냥 눈앞에서만 보는 데서 시킬 때만 하는 척하고, 뭐 이거 해서 뭐 이거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그럼 땡. 시험에도 안 나오고, 저 선생님 미운데, 내가 저 선생님 시키는 거 왜?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럼 아무것도 안 돼. 교육은 선생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예 시작할 수가 없다. 근데 선생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과연, 자, 내가 무용가야. 내가 무용 선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학생을 만났습니다. 이 학생 무용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얘하고 선생과 제자로 앞으로 1년 동안 볼 겁니다. 그러면 나의 전문성이 얘와 나의 벽을 허무는데 더 크게 작용할까요? 아니면 나의 인성이 더 크게 작용할까? 뭐가 앞서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 저게 정답이 아니고 살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발도르프의 교육 목표가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진다. 그건 대충 이제 흐름은 이해가 됐죠. 여기에 따라서 발도르프에서는 교육 예술이다, 예술 교육이다 하는 개념들이 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하고는 약간 다른 취지로 이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발도르프에서 교육 예술이라고 하는 건 교육을 예술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교육 전체를, 인생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놓고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창조 작품은 뭘까? 인간의 정신문화 창조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 정신문화의 핵심은 정신문화를 만들어가고 세대전선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육은 인간을 창조하는 겁니다. 내가 교사라면, 내가 교육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얘네들의 상태가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 거지. 나하고 관계에서 얘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가 곧바로 우리의 다음 세상이라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교사는 그래서 교사를 신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문화를 창조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일이니까. 물론 현실은 피폐하죠. 네, 현실은 피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러하다라는 거야. 그 위상 자체가. 교직은 정말 예나 지금이나 성직이다. 예, 교회의 성직자만 성직자가 아니고 교사야말로 현장의 성직자다라는 거예요. 생활 현장의 성직자는 진짜 교사다. 라고 발도르프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그래서 어떤 그 삶 자체를 아름답게 꾸미고 연출하는 거, 그 예술가로서 교사가 존재한다. 이 개념이 교육 예술 개념이에요. 교육을 예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한 작품으로 연출을 한다는 거. 이게 교육 예술 개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 달관하고, 그죠?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달관하고, 또 정신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이 시대의 어떤 선진적인 어떤 의식을 내면화하고 이래야 되는 당연한 어떤 예술하고 예술 교육은 다른 거야. 교육 예술을 예술 과목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을 교육하면서도 교육 예술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수학을 교육하면서도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우주 질서의 우아함을 가르칠 수 있어요. 진짜로 수학에 탈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하잖아. 수학은 우아하다. 수학 공식의 끝은 상상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학자들이. 제가 그 느낌을 조금은 알겠어요. 아, 이거 너무 잘난 척이네. 근데 끝에 가면 결국은 수학자들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한계를 돌파하는 힘은 또 상상력이에요. 예, 또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을 발휘 못하면 어떻게 되나? 진짜로 미쳐요. 그래서 수학자들 중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 많아요. 특히 집합 무한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풀려서 답답해서 돌아버리는 거야. 상상력 부재. 상상력 부재. 그럼 상상력은 어떻게 생겨나나? 이러면 또 어린 시절로 소환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은 거는 커서 채우기가 여간해서 힘들어.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린애들 볼 때 오히려 더 긴장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좀, 나이가 들수록 좀 쉬워요. 어른들이 제일 쉬워요. 근데 제가 너무 쉬는 시간도 없이 떠들어서 좀 고문이죠. 2시간 떠드는 것 같으니까 한 10분만 쉬고, 예. 근데 뭐 중요한 얘기는 거의 많이 한 것 같아요.